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편. 네, 일종의 좀 번외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한국 현대사 정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좀 사회에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그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뉴라이트 교과서 논쟁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학사 교과서도 있고 또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뭐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네, 네. 선생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주 선생님이 사실 좀 진보 진영 내에서는 뉴라이트에 좀 너무 온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예, 뭐 이런 입장을 정말 강하게 견지하다 보면 진보 맞나 또는 뭐 그런 의심도 받고 하는데요. 뉴라이트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이 실제 내용을 제가 뭐 꼼꼼히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네. 과연 그만큼 뭐 욕을 많이 먹어야 되고 절대로 뭐 채택돼서는 안 될 그런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 판단을 해봐도 사실 초기의 진보 언론들의 교학사 교과서 보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직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그 네티즌 루머나 이제 예전에 뉴라이트 성향의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좀 무리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후 교과서를 보고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일본 우파의 시선이라는 그 세간의 평에 좀 일리가 있다. 네. 근데 이러면 사실 이게 어떤 전쟁에 대한 관점인 것이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도 일본 극우파들은 일본의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서 나오는 제가 야스쿠니 신사 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만, 이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어떤 백인들의 황인종에 대한 지배에 대항한 어떤 방어적 전쟁으로 이제 그 태평양 전쟁까지를 정당화하는 그런 시선이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5년 전쟁은 무리수였는데 여기서 15년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31년부터 45년까지 전쟁한 거잖아요. 만주 사변부터 시작하는 거. 네, 만주 사변, 그다음에 중일 전쟁,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죠. 사실 만주 사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군부 강경파들이 시작한 건데, 천황이나 이제 강료들은 설마 얘들이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한들 영국이나 미국을 때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한계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15년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왜 했지? 라는 생각이 있고 이걸 긍정하지는 않는데, 대체로 하지만 또 시바 료타로 같은 이제 언덕 위의 구름 소설가죠. 이 사람들이 대변하는 약간 일본 우익의 흐름이 러일 전쟁까지는 좀 괜찮지 않았느냐,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본이 방어 전쟁의 성격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조선을 선제적으로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열통이 터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약간 그런 시각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다른 입장이 있었겠느냐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좀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전에 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는 사실 그런 종류의 견해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뉴라이트 단체가 그 이명박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좀 뭐랄까 퇴화를 한 게 아닌가. 처음에는 좀 이념 단체였거든요. 좌파의 어떤 사관에 반대하는 어떤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한다는 이념 단체였는데, 그런 의미가 퇴색하고 좀 이권 단체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진짜 정말로 어떤 보수 성향, 이게 박근혜 정부 뭐 핵심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의사밖에 좀 안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초기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진보 진영 그러면 뉴라이트 교과서를 뭐 그렇게 꼼꼼히 다 읽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친일파 교과서다. 뭐 또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과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거는 절대로 이 채택해서는 안 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뭐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또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를 고수하는 입장에는 문제가 없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양쪽에서 서로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학사 교과서 편집자들은 그 저쪽에 이제 자신들이 문제 삼는 교과서를 김일성주의 교과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면 김일성주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저쪽에서는 어떤 산업화의 측면, 일제 시기 산업화나 뭐 박정희 정부 시기 산업화의 측면을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친일파 교과서, 국제 교과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식의 시선은 이제 교학사 교과서의 그 구체적인 오류들은 지적을 하더라도 어떤 이제 산업화의 측면을 부각한다, 혹은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어떤 근대의 측면을 주목한다, 이러한 시선 자체를 모두 다 이제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어떤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역사적인 팩트를 거부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그 상대방을 김일성주의 교과서라고 비판하는 그 오류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이 사람들의 기존의 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기의 경우 민족 항쟁의 측면에서만 서술되었다. 일제 시기에 실제로 그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뭐 그 와중에 뭐 사실 어쨌든 일본에 의한 근대화이지만 근대화 자체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의료라든지 그러면서 인구가 팽창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서술을 안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근대적인 사고 방식, 근대적인 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진 근대인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일제에 의해서 도입된 그런 근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민족운동과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일제 시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국에서 자생적인 근대화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논점과는 또 별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 뭐 조선 침략은 그 자체로 이제 당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 조선이 근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일본도 이제 이를테면 식민 지배의 명분을 이제 조선을 자신들이 근대화시키겠다고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실상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뉴라이트 성의 교과서가 그 근대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점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근대화에 대해서 허술을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판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좀 앞서 말했던 어떤 굉장히 어떤 강박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실 역사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주어진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인데 어떤 윤리적인 당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만 서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에서 한쪽을 친일이라 그러고 한쪽은 또 뭐 친북이라 합니까? 종북이라고 합니까? 친북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어떤 지금 정치권의 서로 비방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 논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교육부 시정 명령에서도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많이 지적을 받으니까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깜짝 놀랐던 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그 1987년의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상황에서 그 수사기관이 턱하고 층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사인을 밝혀서 사실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소제목에 썼는데 이 소제목 자체를 삭제하도록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엄연히 사실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빼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지만 앞서 말했던 그런 일제 시기의 어떤 그 근대화 상황에 대해서서 이게 자신들의 어떤 역사관 관점에서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육부가 해도 잘못인 것이고, 그러니까 진보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사실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부끄러운 과거라고 해서 다 지워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역사
하는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희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많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박정희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예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박정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령 이제 박정희의 공로가 아니고 경제 성장이 있었는데 뭐 민중의 것이었다로 가든지.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노동자의 공로도 있지만 또 정책 위반자의 공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버전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100년 전쟁의 관점이 되겠죠. 또 다른 버전은 일본 인맥, 그 만주국 인맥으로 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좀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박정희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은 사실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죠. 오히려 미국의 권고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면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어떤 일본과의 어떤 만주국 인물들과의 커넥션이 있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만주국 인물들과 결탁했으니까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이란 게 뭐 물론 박정희가 뭐 불세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미국의 요구 그리고 일본의 어떤 경제 성장에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일본의 대미 수출에 한국 경제를 포섭시켜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그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고 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그러니까 아니 주어진 현실 조건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 속에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 우리 민족주의 경향에 교과서 서술하시고 이런 분들이 뭐 친일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친일파라는 것을 어떤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친일파를 색출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싶을 정도로 심하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잘못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장시개명 한 것도 친일파다. 장시개명 한 90% 이상. 장시개명은 당시에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그 시대 상황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어떤 그 전쟁 말기 정말 광적인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친일파다. 그러면 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친일파를 뭐 장시개명한 사람 누구를 뭐 박정희가 친일파다, 백선엽 친일파다 하다가 알고 봤더니 저 할아버지도 뭐 장시개명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친일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청산을 했어야 됐지만 그 사실 해방 이후에 이제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더라도 굉장히 좀 범위를 엄격하게 잡았어야 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령 이정희 대표가 작년 대선에 얘기하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한다. 그럼 저쪽의 반응은 김대중은 도요타 다이주였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해방 후 약간 반민특위 기준으로 볼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 기준 친일파 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군 소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또 좀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뭐 27살인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50대, 60대 아주 노예한 늙은 말하자면 일본에서 주는 자작, 남작, 백작 하는 그런 자기도 받고 했던 그래서 호의호식했던 그런 친일파가 진짜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밀정 행위를 한다든지 등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그 당시에 이미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의 기준에 따른 친일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뭔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냥 뭐 그 기준도 무시하고 그냥 막 아무나 친일파라고 해버리면은 이야기가 이게 서로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뭐 흠집내기 위해서 그럼 뭐 아주 뭐 3대 4대까지 올라가서 조병가고 뭡니까 그 후손이라고 조기숙 교수를 누가 또 공격하지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군요. 근데 사실 친일 인명사전 같은 데서 나오는 친일파를 구별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간 기독교의 천당 지옥 논리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제 말기 그러니까 해방 시점이라는 특정한 시점까지
그 순간에 친일파연이 아니었냐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판정받는 것이죠. 그렇죠. 44년까지 버텼더라도 45년에 친일파가 됐으면은 직전에 친일파가 됐으면 친일파인 것이고 그 전에 뭐 다르게 살았더라도 말기에 이제 바꿨으면 개종을 했으면은 만약에 또 이제 천당으로 가는 그런 기준이라서 굉장히 뭐 그 청산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좀 입체적이고 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 전쟁 말기 상황은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전체주의가 강했고 거기서 그 살아남는 것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엔간한 사람분들이 다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영운형 선생 같은 분들도 친일 시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해방 우리보다 훨씬 더 같은 시대를 살았고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또 인정한다든지 용인한다든지 하는 범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친일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뭔가 독립을 준비하고 했다든지 전쟁 말기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뭔가 지도자로 또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방 직후의 분들이 판단했던 것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모르면서 마구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나 빨갱이로 그냥 몰아가는 아무나 뭐 총북이다 여기에다 몰아가는 것도 비슷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기준이 좀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 이제 해방 후에 적절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논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되지 않고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좀 오바까지 나온 것 같고요. 가령 이제 김수환 추기경 고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 이를테면 학도병 옷 일본 군복 입었다고 학도병이라고 친일파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는 학도병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나간 시선이었거든요. 억지로 끌려나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장준하 선생처럼 학도병으로 갔다가 그 도망쳤다. 탈출을 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좀 꿀리는 면이 있겠지만 학도병 단체는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그 발언권이 있다 세다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겠고 좀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 논쟁이 지금 말하자면 어떤 이른바 보수 진보, 이게 정확하게 보수 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일종의 민족주의 진영과 또 우파 보수 진영 간의 지금 논쟁이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앞서 이제 그 예전 뉴라이트와 지금의 뉴라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가령 이제 안병직 선생이나 이영문 선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을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흔히 이 사람들이 일본 극우파와 같은 의견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제 마르크스주의 시선에서 일본 좌파들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같이 뭐 연구를 했다는 일본 학자가 뭐 독도가 한국당이라는 그 근거를 막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나카무라 토오루 뭐 이런 학자들이 안병직 교수,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종속 이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 이론에 의하면은 사실 한국 사회나 대만 사회가 경제 성장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1980년대에 한국과 대만이 너무 의미 있는 부인하기 힘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찾게 된 것이 그 중진 자본주의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뭐 불편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상대방의 입장 자체를 뭐 그 왜곡해서 일본 극우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독재 정부 시기 있었던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편협한 견해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병직 선생이나 이영훈 선생 같은 분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론을 현실에 맞춰서 수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이 교과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또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또 조금씩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시정도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이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기존의 교과서들이 가졌던 어떤 그 뭐랄까 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 사관으로 인해서 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또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뭐 저는 사실 좀 약간 그런 그 긍정적인 시선이 잘 안 드는 것이 사실 뉴라이트 역사 논쟁이라는 게 한 2008년 정도부터 그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만 서로가 이제 상대편의 지적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가 계속 극단화된 상태로 계속 대립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서 사실 뉴라이트라는 조직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히려 좀 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쪽에서도 사실 그런 지적들을 쟤들은 친일 팔아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만 받아들일 뿐 좀 어떤 팩트에 대한 그 수용이나 이런 측면이 좀 양쪽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떤 거 그냥 학문적인 이런 토론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쟁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역사 전쟁이면서도 이제 정치적 논쟁인. 그래서 이게 한국의 지금 여야가 가진 세계관, 역사관, 어떤 대한민국 관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지금 바로 서로 지금 뭐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과연 학자들의 토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뭐 단어들이 극단적인 아주 그 선동적인 단어들이 많이 동원되고 상대를 그냥 뭐 매도하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그 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거의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종북이라든지 뭐 빨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민족주의 사관 아닙니까? 민족주의 사관이니까 뭐 좀 뭐 친일, 친미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근데 이제 현실로서 사실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면 건국을 하기 위해서도 뭐 친미, 친일, 예를 들면 용미, 용일이겠죠. 말하자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 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세계사가 이 2차 대전 직후에 뭐 냉전 체제로 가면서 어떤 양대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어느 진영에 속해서 그 진영 안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세력의 좀 극단적인 인식이 문제라서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역사 논쟁의 차원을 떠나서 좀 산업화,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화해가 선행돼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들면 산업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담을 쭉 진행하면서 지난 한 60여 년간 이룩한 가장 그 큰 두 가지의 어떤 공로가 산업화와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뭐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반대를 위한 투쟁을 했을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사람들 생각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켰다. 우리가 지켰다고 북한을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분들은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민주화 세력은 또 이제 독재 정권이 정당성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당성의 부재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경제 성장 정책에 올인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킨 측면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또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뭐 그 박정희 대통령 국립묘지에 참배를 못한다. 물론 이제 그게 그 인혁당 문제에 대한 뭐 사과를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걸 걸긴 했지만 뭐 그런 차원들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80년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도 그때 가장 격렬하게 빠른 속도로 삼재홍황이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 전에 어떤 뭐 사실 과연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될지 뭐 이런 것이 의심스러웠었는데 8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거의 뭐 중진국 이상으로 이렇게 진입해버리고 했었고 또 이제 민주화도 또 그에 이어서 바로 됐습니다만 그 전두환 시절의 7년이라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전두환을 악마로 볼 수밖에 없었고 전두환 집권 자체가 광주 시민들의 뭐 피해 이렇게 어떤 유혈
사태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도저히 이거 인정할 수 없었고 하면서 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서로 극단적인 대립이 됐는데 그 세력이 지금 묘하게 50대 뭐 40대 이렇게 해서 양대 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도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네. 하필 후보도 박근혜 후보에 문재인 후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당시에 뭐 양대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아주 캐릭터가 강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윤정 기자 같은 그 후 세대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싸움이 참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이 싸움이 정말 좀 이게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극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가 저희 세대를 대표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이후 세대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어떤 선배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인즉슨 아니 뭐 박근혜가 이제 민주주의 역행시킨다 하더라도 곧바로 유신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걸핏하면 유신을 들이미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그게 어릴 때 겪은 일이라서 이걸 떨쳐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연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선이라면은 그 더 연로한 세대들이 6.25 전쟁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막 빨갱이다 아무나 빨갱이 민족을 얘기를 하면 자꾸 남들을 빨갱이로 모으는 그것도 긍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촌스럽다, 뭐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굉장히 배제하는 시선을 취하면서 자기 세대의 경험은 절대화하는 것은 그 후 세대들이 볼 때는 양쪽 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서로가 존중하되 상대화시키면서 이제 그 한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런 어떤 뭐 기존의 민족주의 사관이 있었고 또 이제 뉴아트 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사관이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 건국 자체의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단독정부를 세웠던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완의 꿈을 이제 백범 선생의 어떤 그 좌절로 이렇게 하나의 절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역사 수술이 되고 있는데 아직 건국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뭔가 이 어떤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 구제 정세나 등등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만약 뉴라이트 쪽의 그 사관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말하자면 변정급적 종합이라고 할까요? 정반의 합으로서 새로운 어떤 사관은 가능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그런 사관을 저는 뭐 일러서 이제 누가 뭐 뉴레프트 사관이라고 만약 해준다면은 그런 어떤 단초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남 장흥에 갔는데 구남매를 길러낸 어떤 그 부부의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묘비를 읽다가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구남매를 길러낸 이야기가 왜 원앙소리라고 그 독립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주인공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북 봉화 분들이에요. 그 산골 분들인데 그분들도 구남매를 길러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소장농이었다가 건국 초기에 이제 농지 개혁으로 자영농이 됐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검금 노력해서 자기 그게 묘비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손금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거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땅떼기에서 구남매를 길러내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묘비에는 뭐 아들 중에 몇이는 대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또 좋은 나라,
나라로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역사 서술을 한다면 일종의 레포트 사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보입니까? 뭐 사실 꼭 말씀하신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가령 이제 뭐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이렇게 네. 탈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네. 뉴라이트는 아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는 공박을 하는 그런 네.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네.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입장들이 또 대중적으로도 더 수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도 어떤 농촌 요새 농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 민족적 과제라는 어떤 통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민족의 차원에서만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사실 민족에 대한 이 과도한 강조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독재자들이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또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공화국의 헌법에 동의하는 그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도 자유로운 시민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한국 내셔널리즘이 이제는 어떤 그 식민지에서의 저항적 그 민족주의, 반제민족주의 이런 경향에서 약간 오히려 어떤 국민국가의 국민주의랄지 또는 어떤 뭐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이렇게 약간 그 좀 이렇게 선진화라고 하나 할까요? 아니면 뭐 독립국 국가주의로 조금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그 붉은 악마들의 어떤 단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아직 완결되지 않은 민족에 대한 외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의 삶이 우리는 즐겁고 그럭저럭 살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들의 그 모임이었고 그게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제 경기 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좀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그런 어떤 이제는 그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며칠 후면 오늘 뭐 크리스마스 전날인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는 이제 그 우리 새로운 세대 청년들이 좀 활기차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도 좀 변화가 있고 새로운 그 활로가 좀 이 깝깝한 어떤 말하자면 서로를 뭐 한쪽은 친일파다 한쪽은 애경이다 뭐 종북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아예 그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그 길을 좀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한윤영 기자가 활약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유, 잘의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